노비에게도 출산 휴가와 남편 육아 휴직이 있었다. 헬조선 대 갓조선, 우리가 몰랐던 복지국가. 헬조선.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을 종종 이렇게 자조적으로 부릅니다. 치솟는 물가,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 그리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사치가 되어버린 시대. 육아휴직을 쓰려면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고 경력 단절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우리가 지옥이라 불렀던 그 조선시대에, 그것도 사람이 아닌 말하는 짐승 취급을 받던 천민, 노비들에게 현대 직장인들도 감히 꿈꾸기 힘든 파격적인 출산 복지가 보장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출산 전후 130일의 휴가, 심지어 남편에게도 30일의 육아휴직. 이 모든 것이 대기업 임원의 혜택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던 관비들의 권리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하늘이 내린 축복인데 신분 때문에 그 생명이 위태로워서야 되겠는가? 오늘은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이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설계했던 기적같은 복지 정책,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진정한 리더십의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말하는 도구, 노비의 비참한 현실. 15세기 조선. 신분제는 사회를 지탱하는 절대적인 뼈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하위 계층인 노비는 일천즉천, 즉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천인이면 자식도 천인이라는 굴레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격체가 아닌 말하는 도구이자 재산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당시 관청에 소속된 여성 노비, 즉 관비들의 삶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국가의 소유였기에 쉴 새 없이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임신을 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관비에게 주어진 출산 휴가는 출산 후 단 7일 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고 일주일 만에 다시 현장에 복귀해야 하는 현실. 몸조리는커녕 붓기도 빠지지 않은 몸으로 중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산모는 병들었고 젖을 먹지 못한 아이들은 시름시름 앓다 죽어갔습니다. 노비의 자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대신들은 이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노비의 생산력이 떨어지면 국가 재정이 낭비된다는 논리였죠. 그들의 눈에 노비의 고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용상에 앉은 왕의 눈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세종의 혁명 1단계, 7일은 너무 짧다. 1426년, 세종 8년. 세종은 경국대전의 초안이 될 법령들을 검토하던 중 관비의 출산 휴가 규정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출산 후 7일. 세종은 이 숫자가 너무나 가혹하다고 느꼈습니다. 세종실록 32권, 1426년 4월 17일. 옛 제왕의 정치는 사랑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다. 관비가 아이를 낳으면 7일 후에 반드시 복무하게 하니 아이를 두고 입원하면 어린아이에게 해가 되기 쉽고 데리고 입원하면 더러운 냄새가 나서 혐오감을 준다. 세종은 즉시 명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관비의 출산 휴가를 100일로 늘려라. 7일에서 100일로. 무려 14배가 넘는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이는 현대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90일보다도 긴 기간입니다. 단순히 며칠 더 쉬게 해주는 시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노비 또한 보살핌을 받아야 할 백성임을 선언하는 인권선언이었습니다. 관청의 노비들은 왕의 은덕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100일 동안은 노동에서 해방되어 온전히 아이를 돌보고 자신의 몸을 추스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의 디테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4년 뒤 그는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세종의 혁명 2단계, 태어나기 전이 더 위험하다. 100일의 휴가를 주었지만 여전히 비극은 계속되었습니다.
휴가가 출산 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삭의 몸으로 출산 직전까지 일을 해야 했던 산모들은 일터에서 아이를 낳거나 과로로 유산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출산 후에 쉬는 것은 좋으나 출산 임박까지 일을 시키니 뱃속의 아이와 산모가 모두 위험하다. 세종은 다시 한번 법을 고칩니다. 출산 예정일 1개월 전부터 미리 쉬게 하라. 이로써 총 130일의 출산 휴가가 완성되었습니다. 산전 휴가의 개념을 15세기에 도입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의학적 관점에서 봐도 임신 막달의 안정이 산모와 태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파한 해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의 눈에 또 하나의 안타까운 풍경이 들어옵니다. 아내는 쉬게 되었지만 혼자서 갓난아이를 돌보고 집안일까지 하며 산후조리를 하는 것이 벅차 보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관청에 불려 나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독박 육아. 세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세종의 혁명 3단계, 남편 육아휴직. 1434년, 세종 16년. 세종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명령합니다. 산모가 혼자서 아이를 돌보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병이 나는 경우가 많다. 부부란 서로 돕는 것이 도리이니 그 남편에게도 휴가를 주어라. 남편에게 산후 30일의 휴가를 주어 산모를 구안하게 하라.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남성 육아휴직 제도의 탄생이었습니다. 심지어 현대 대한민국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정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로 놀라운 선진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노비 가정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땔감을 구해오고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건강을 회복했고 아이는 부모의 사랑 속에서 생존율이 높아졌습니다. 세종이 꿈꿨던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처럼 취급받던 그들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켜주는 것,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양반들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노비들이 게을러질 것이다. 양반집 산노비들도 덩달아 쉴 핑계를 댈 것이다 라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단호했습니다. 백성이 늘어나는 것이 나라의 힘이다. 그는 인구 증가라는 실리적 명분과 애민 정신이라는 도덕적 명분으로 반대파를 잠재웠습니다. 600년 전의 왕이 지금의 우리에게 묻다. 관비 출산 휴가 130일, 남편 육아 휴직 30일. 세종대왕의 이 정책은 노비를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소중한 생명으로 바라보았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나아져야 나라 전체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2024년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봅니다. 우리는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물질 문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왜 더 두렵고 힘겨운 일이 되었을까요? 제도는 있지만 눈치 때문에 쓰지 못하고 아이 때문에 경력이 단절될까 전전긍긍하는 우리들의 모습. 세종이 600년 전에 보여준 리더십은 단순히 돈을 주는 복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너희의 삶을, 너희의 아이를 함께 책임지겠다는 확실한 믿음과 공감이었습니다. 헬조선이라 불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의 울음소리까지 귀담아 들었던 세종대왕의 그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하다. 오늘 이 영상이 잊혀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